최근에 나온 IMF의 4월 12일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5.2 그리고 내년에는 4.5 이렇게 봤고요. 반짝 성장이고 작년도에 낮았던 기저효과에 대한 좀 약간의 좀 착시가 끼어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올해 조금 좋아지는 것은 같지만 좀 교육제 중심으로 활발하게 무역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 지금으로 보면 이제 5월이 되는 거죠. 5월로 예상되는데 과거 1960년부터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물가가 4.5% 이상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의 최종 금리 인상 다음에 18개월간 계속 이익이 내리막길을 보이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더라. 결국 경기 침체는 금리 동결기에 오는 거지 금리 인상기에 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경기가 움직이면 아마 하반기에는 전저점이 한번 테스트 당하는. 이코노미스트 김한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랑 중국이 일단 키다. 네. 크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하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쪽은 요즘 어떻습니까? 일단 리오프닝을 완전히 한 지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서서히 좀 그 3개월간의 성적표가 나올 시점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상황인가요? 지금 뭐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바로 나왔죠. 4.5% 나왔는데 좀 내용을 보니까 좀 제조업은 3.3% 정도 증가했고 나머지는 이제 서비스업 그리고 뭐 투자, 건설 뭐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가 뭐 5.4%인가 그렇고 소매 매출이 한 10.4%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월드뱅크가 그 중국 성장률을 조금 전망해 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게 구성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일 진한 게 이제 민간 소비인데요. 민간 소비가 2021년에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의 요 정도를 차지했는데 22년에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쪼그라들었다가 거의 이제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요. 안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올해 개선은 되지만 민간 소비가 조금 뭐 어쨌든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도 뭐 2021년에 비해서는 올해 예상되는 투자 규모가 이 막대 높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성장률 자체도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서 세계은행은 2021년 중국이 8.1%, 작년에 3.0%, 올해 4.3, 내년에는 5.0 이렇게 봤고요. 최근에 나온 IMF의 4월 12일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5.2 그리고 내년에는 4.5 이렇게 봤고요. 노선으로 5%를 제시한 것 같고요. 훌쩍 뛰어넘는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5.5%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보다 그렇게 크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 최근에. 낮은 거죠? 네, IMF도 4.5로 봤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반짝 성장이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따른 조금 반짝 성장이고 작년도에 낮았던 기저효과에 대한 좀 약간의 좀 착시가 끼어 있다. YY로 뭐 다 비교하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투자가 많이 늘어야 그리고 투자에 따른 수입이 많이 늘어야 제일 마지막에 이제 수입이거든요. 파란색이. 이게 투자와 수입이 많이 늘어야 뭐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 좋은 영향을 중국 경제에 좋은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소비 중심 그리고 중국 정부의 SOC 투자 중심 소매 매출, 소매 매출이라는 게 뭐 다 여행, 뭐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또 부동산 거래도 그동안 뭐 불효불급한 어떤 거래를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걸로 조금 비교역제 중심으로 올해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과거에 5% 성장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와 거기에 따른 중국의
수입이 증가해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중간재가 많이 수출되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해는 아니다. 세계은행이 지난번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팬데믹 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 세계 교육 증가율이 한 6.1% 정도 증가했대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점 몇 퍼센트, 2%가 안 되는 세계 교육 증가율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올해 조금 좋아지는 거는 같지만 그거는 조금 뭐 성격이 다르다. 좀 교육제 중심으로 활발하게 무역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조금 그동안 못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우리나라에도 물론 관광객이 오지만 네네.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제조업 경기가 가동률도 올라가고 설비 투자도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기의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세계은행도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 교육 증가율이라는 것도 이것도 기저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기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예. 한 2%가 조금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거네요. 1.7인가 뭐 그렇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제 중심으로 성장하는 게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될 것도 없다. 네. 예. 네. 여행객들이 좀 많이 오는 수밖에 없죠. 그걸로는 약하죠. 예, 그걸로 약한 거죠. 그게 근본적인 경기가 느낌이 아니니까요. 그런 거지. 그럼요. 예. 사실 느낌으로 하면 요즘 뭐 명동에 늘긴 했어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예. 들어오는 거 대비 또 많이 나가니까. 네, 그렇죠. 또 나가는 건 또 폭발적이잖아요. 또 폭발적이죠. 예, 우리 지금 완전히 1등이던데요? 네, 예. 그 여행 수치 완전히 적자지 않습니까? 네. 밖에 나가는 게 뭐 돈은 좀 쓰지만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으니까 뭐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렇네요. 수치상으로 네.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거고요. 중국 얘기를 해봤는데 유럽 얘기 우리 한동안 좀 안 했었는데 네. 유럽 경제는 최근에 어떻습니까? 좀 불확실하다. 뭔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뭐 작년에 유럽 알기를 우리가 진짜 우습게 알아가지고 엄청 틀렸잖아요. 네, 좀 모든 사람이 과소평가했습니다. 과소평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과대평가 혹시 되는 게 아닌지 어떻습니까, 네. 유럽은? 유럽 경제 팩트는 지금 뭐 얼마 전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나온 IMF 경제 전망을 보니까 네.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네. 경제를 전망하는데 수출 중심의 좀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의 성장률을 전부 낮췄습니다. 그게 일본, 한국, 독일. 그래서 독일도 지금 좀 성장률을 낮춰서 마이너스 0.1인가 네. 이제 봤거든요. 네. 올해 성장률을. 그러니까 좀 유럽 경제는 어쨌든 독일이 살아야 전체적으로 경제가 사는데 독일도 일단 에너지 위기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전체적인 경기가 그렇게 화랑을 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도 좀 신기한 게 고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빈 일자리가 많습니다. 빈 일자리가 많고 미국보다는 실업률은 높죠. 6% 정도 되니까 유로존 전체가. 그런데 비교적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빈 일자리가 많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고용이 괜찮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유럽이 임금 상승률이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섬나라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아니지만 지금 엊그제 소비자 물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유로존 대륙 유로존은 뭐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소비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아직은 높은 상태고 5월 3일이 FOMC고 아마 5월 4일이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텐데 전체적인 어제 뭐 의사록이 발표됐더라고요. 지난번 통화정책 의사록을 보니까 뭐 한두 명 빼고는 전부 50bp 인상을 조금 좀 주장했을 정도로 지난번 통화정책회의에서 했을 정도로 아직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유로존이 아직까지도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유가가 그렇게 떨어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그쪽도 임금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 페이스가 미국보다 유럽이 더 늦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좀 늦게 지금 가고 있다. 그렇죠. 조금 예. 뭐 금리 인상도 좀 늦었으니까요. 스타트가 늦었고요. 예, 예. 그리고 열심히 50bp씩 뭐 좀 올렸습니다만 최근에 네. 미국의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행태를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최근에 금리 인상, 네.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금리 인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현재 인플레이션 스코어가 높을수록 네. 금리 인상을 많이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로존은 미국보다 물가는 더 올랐지만 네. 금리 인상 폭은 최근 1년간 미국보다 낮았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공급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유가가 떨어지고 네. 뭐 외부 환경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뭐 중앙은행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알아서 네, 지금 네, 잡히고 있는데 네, 문제는 유로존도 좀 근원 인플레가 잘 안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화 정책이 조금 금리 인상이 조금은 남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만 일단 기형적으로 미국처럼 조금 약간 과열돼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유로존도 일자리가 좀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거죠. 수요 공급이.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하반기에 좀 식을 가능성. 그래서 유로화가 지금 뭐 선방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유로화 강세가 벌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반대로 달러 약세가 좀 큰 폭으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유로 그 환율 얘기를 다시 좀 하면은 네. 이자율이 유럽 쪽 말씀해 주신 대로 유럽 쪽은 잘 안 내리면 네. 뭐 경기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 생각해 보면 유로 이자율이 계속 높으면 뭐 유로가 더 강세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뭐 환율 차이, 아니 금리 차이도 예. 환율에 영향을 주지만 사실은 또 실질 금리가 있으니까. 영향을 예, 주고요. 예. 제가 좀 재미있는 차트를 갖고 나왔는데 이게 경제 불확실성 지수라는 건데요. 네. 네,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이제 전 세계에 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로존과 미국을 뺀 겁니다. 유로존 경제 불확실성 지수에서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을 빼면 이게 수치가 클수록 이제 유로존의 경제 불확실성이 더 크다. 큰 거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제 생각에는 크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환율과 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동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ECB가 계속 금리를 올리면 유로존 안에서의 고질적인 경제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0%에 달하는 그리스,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데 피그스 국가들의 어쨌든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든지 전체적인 재정 쪽에서의 이제 압박이라든지 또 조금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의 국채 금리가 독일 국채 금리랑 벌어진다든지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유로존 경제가 조금 불확실하다, 네. 좀 불안정하다, 조금 비정합적이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부 모여서 이제 환율에 투영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든 면에서 좀 경기가 조금 하반기에 둔화될수록 유로존 경제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불확실한 면이 드러날 거다. 조금 민낯이 드러날 거다. 독일 외에는 정말 모든 나라가 조금 좀 경제가 좀 탄탄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는 과소평가했는데 이번에는 과도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도 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근데 이런 것도 혹시 내가 너무 단순한 생각인데 유럽이 사실은 막 인플레이션 막 되는데 잘 못 올렸잖아요. 이래저래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경기가 좋은가요?
그런 것 그런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럽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히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한 큰 걱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물론 이유는 아니지만 영국의 얼마 전 소비자 물가지수 10%가 넘어서 굉장히 좀 네. 깜짝 놀랐었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임금의 네. 영향이 있는 거고 네. 사실 이거는 몇 달 전에 우리가 미국 쪽 보면서 굉장히 지겹게 얘기하던 그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이 굉장히 스티키하다. 네, 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은 뭐 좀 특이한 거죠. 더 특이한 거죠. 네. 노동 공급과 수요가 무려 470만 명 그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70만 명의 노동 공급 부족이 해소돼서 임금이 떨어지려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그리고 실적이 나빠지니까 계속 사람들을 자르고 네.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네. 해서 470만 명이 해소돼야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지금 1.8개인데 이게 뭐 1.5개, 1.3개 이렇게 내려와서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 나왔다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했는데 사실은 이게 한 40만 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업자가 더 나오고 지금 3.5%의 실업률이 뭐 조금 더 올라가야죠. 예, 연준의 목표가 한 4.5%, 5%지 않습니까? 네. 연준은 어쨌든 그 정도가 떨어져야 임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래서 근원 PC 물가가 2025년 정도, 2024년도 아니고 5년 정도의 목표치에 도달할 거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좀 미국 경제 또 전 세계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건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방향만 많이 보는 거지.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숫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뭐 엄청 높은 거예요. 2가 1.8이 된 거고, 네. 저 말씀해 주신 그 네. 일자리 수, 뭐 네. 진짜 조금 줄은 거잖아요. 조금 줄었고, 네.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은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스트래티지스트들은 계속 빠진다고 경고를 하는데 그냥 잘 버티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결국 지금 기업 실적이 우리가 보는 기업 실적대로 그대로 충족되느냐, 네. 아니면 우리가 보는 기업 실적이 이제 경기의 추세와 좀 엇비슷하게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S&P 500 EPS를 올 뭐 1분기 실적 지금 발표 중입니다만은 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 네. 그다음에 2분기는 조금 더 마이너스 폭이 또 네. 커질 거라는 거, 마이너스 7%. 네. 그리고 컨센서스는 하반기는 이제 플러스 플러스죠. 3%, 네. 4분기는 7%, 내년도는 올해 대비 거의 매분기 한 10% 이상 EPS가 주당 순이익이 내년도에 S&P 500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게 지금 컨센서스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마켓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S&P 500 PR이 19배, 걱정할 거 없다. 네. 그리고 뭐 한 6개월 후에는 워닝의 모멘텀이 돌아서는데 지금은 주식을 그렇게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게 지금 스토리인데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 봤다. 반성문 쓰고 마이너스 실제로 이제 또 3분기, 4분기 시간이 거듭될수록 실적 전망이 이제 하향 수정되고 이렇게 돼서 좀 분위기가 실적 쪽에서 어그러지면 이제 이게 조금 달라지는 거죠. 주가의 그림이. 근데 최근에 제가 IMF의 이제 그 글로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그 리포트를 보니까 과거에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올리고 이제 동결하는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 지금으로 보면 이제 5월이 되는 거죠. 5월로 예상되는데 과거 1960년부터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물가가 4.5% 이상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의 최종 금리 인상 다음에 18개월간 계속 금리가 이익이 내리막길을 보이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4.5% 미만의 물가 상승률에서는 조금 더 완만하게 내려가더라. 근데 지금은 이제 4.5% 이상의 물가에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 동결 이후에 5월 이후에 S&P 500 EPS라든지 전 세계 기업들의 어닝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결국 경기 침체는 금리 동결기에 오는 거지 금리 인상기에 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금리 네. 동결 및 금리를 내릴 때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또 금리를 내리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주식시장이 이제 그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일 혹은 어닝 부진 이 파고를 넘어야 되는 거죠. 경기 침체와 EPS 전망 이런 거는 그냥 거의 같이 가는 거죠. 네, 장기 추세가 같이 갑니다. 예. 네. EPS가 좀 늦게 가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뭐 비슷하게 가는 거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언뜻 그냥 들어도 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도 5월 달에 최종 금리라는 것도 굉장히 좀 어그리시브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6월, 네. 7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5월이라고 봐준다 하더라도 3, 4분기부터 바로 플러스 3% 난다는 거는 조금 갭이 너무 짧기는 하네요. 네, 네. 너무 짧긴 하네요. 예. 네, 경기가 정말 기후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경기 예, 침체에 예. 대한 우려가. 예, 그 자체가 네, 거의 네, 없는 네, 수준으로 네, 되지 네, 않으면 네, 예, 그렇네요. 네. 우리 조금 남은 시간이 있나요? 네. 없나요? 30초? 네. 30초. 예, 30초에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은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앞서 뭐 쭉 말씀 나눴듯이 저는 뭐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예. 좀 박스권에 갇혔다가 갇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갇힐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뭐 평소에도 조금 어두운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은 뭐 한 60-70% 이상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저만 아는 게 아니니까 예, 시장은 알고 있다. 예. 시장은 똑똑해서 예, 예. 다 반영되고 있고 나머지 한 20-30%의 퍼즐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네. 이제 맞춰지는데 만약에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경기가 움직이면 아마 하반기에는 전저점이 한번 테스트 당하는 그러한 역실적 장세가 남아 있으니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좀 박스권에 잘 대응하면서 조금 지금 너무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좀 편입 비중을 아주 주식 100% 이렇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운 네. 것이 그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네. 시간 안에 마무리 네. 감사드립니다. 김한준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